전 세계 47개국이 동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물이 없어서였어요. 케이프타운 400만 시민이 하루 25리터씩 배급받고 있고 멕시코시티는 하루 20시간 단수가 이어지고 있죠. 브라질 강들이 모래밭으로 변했어요. 유엔은 절망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막에 물을 대는 건 불가능하다. 어떤 나라도 해낸 적이 없다. 그런데 CIA 정보분석관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찾았습니다. 그걸 해낸 나라. 리비아 대수로 프로젝트. 송수관 1874km, 하루 200만 톤 공급. 기네스북까지 등재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막 식수 공급 사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낸 나라가 밝혀지자 모두들 믿지 못했죠. 바로 대한민국이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사막 한복판에 바다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결국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유엔 본부 195개국 전문가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의 수돗물이 완전히 말랐죠. 400만 시민들이 하루 25리터씩 배급받는 물로 버티고 있어요. 멜버른에서는 빗물 저장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인도 첸나이에서는 물 한 통에 월급의 10분의 1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죠. 심지어 물의 나라라 불리던 네덜란드조차 지하수 고갈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시민들이 공공분수대 앞에서 줄을 서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전체의 물순환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죠. CNN은 연일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특집을 내보냈어요. BBC는 인류 멸종 카운트다운이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를 이어갔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죠. 이대로라면 3개월 안에 전 세계 20억 명이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을 겁니다. 기존 담수화 기술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요. 각국 전문가들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어요. 유엔 본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95개국 대표들이 밤낮 없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지만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죠.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막에 물을 대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예요.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0년, 20년 걸린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사막 지하에 송수관을 묻는다고요? 각국에서 온 물 전문가들, 토목 엔지니어들, 경제학자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알제리에서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본 대표도 마찬가지였죠. 중동에서 여러 번 도전했지만 모두 중도 포기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극비 지시를 내린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막 식수 프로젝트를 찾아냅시다. 그리고 즉시 적용할 방법을 찾아내세요. 사무총장님, 그런 프로젝트가 과연 존재할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눈빛은 확신에 찬 것 같았어요. 전 세계에서 물 관련 최고 전문가 12명이 극비리에 소집됐습니다. 미국에서 2명, 독일에서 2명, 일본에서 1명, 이스라엘에서 1명, 네덜란드에서 1명. 그리고 저도 그중 1명이었죠. 저는 마르틴 바이스입니다. 독일 뮌헨 공과대학 수자원공학과 교수이자 유럽연합 물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의 기술 총괄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사막의 물 문제만 연구해왔어요. 아프리카에서만 18번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바이스 교수, 정말 가능할까요? 사막에 물을 공급하는 기적 같은 기술이 존재할까요? 미국에서 온 동료 교수가 물었어요.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은 없죠. 이스라엘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사막 지하수 개발의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그런 대형 프로젝트는 상상도 못했어요. 팀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그런 기술이 존재하기나 할까요? 극비 분석팀이 구성된 지 사흘 만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CIA 정보분석관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죠. 찾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리비아 대수로 프로젝트. 1980년대 착공, 2006년 완공.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성공적인 사막 식수 공급 사업. 2008년 기네스북 등재. 보고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막혔어요. 송수관 길이 1874km.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죠. 하루 공급량 200만 톤. 75톤짜리 콘크리트 관 24만 6천 개가 사막 지하 수십 미터에 매설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1단계 시공사, 대한민국, 동아건설. 2단계 시공사, 대한민국, 동아건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죠. 잠깐만요. 한국이라고요? 그 당시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 이런 게 가능했다고요? 미국 팀원이 먼저 반응했어요. 1980년대 한국이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를 해냈다는 거야? 말이 되나? 사막 한가운데 지하 송수로를 만들었다고? 그것도 30년 넘게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됐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일본 전문가도 고개를 저었죠. 당시 일본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건가요? 네덜란드 물 전문가는 더 구체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어요. 우리가 간첩 기술로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사막 지하수 개발에서도 한국이 앞서 있었다는 말인가요? 이스라엘 물 전문가는 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막 지하수 개발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는 말인가요? 저희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위성사진, 공식 시공 기록, 리비아 정부 문서, 심지어 기네스북 공식 등재 기록까지 모든 자료가 일치했어요. 1982년 입찰, 1984년 1단계 착공, 1991년 1단계 완공, 1993년 2단계 착공, 2006년 최종 완공. 연표를 보면서 더욱 놀랐죠. 이건 한두 해에 끝낸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20년 넘게 지속된 초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72개 업체와 경쟁해서 승리했다고요? 프랑스, 인도, 소련까지 참여했는데 한국이 이겼다고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통치자인 카다피가 직접 수의 계약으로 바꿨다는 건 한국을 얼마나 신뢰했다는 뜻이죠? 팀원들은 계속해서 놀라움을 표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30년 전 사막 한복판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제가 25년간 연구해온 모든 사막 프로젝트를 통틀어도 이만한 규모는 본 적이 없었어요. 리비아 전체 인구 6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한국이 해낸 일일까요? 팀장이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바이스 교수,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시죠.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정말 믿어지나요? 1980년대 한국이 이런 일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가 다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팀원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자료가 거짓일 수는 없죠.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정말 한국이 해낸 일일까?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된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이튿날, 저는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서 충격적인 자료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제공받은 동아 건설의 리비아 프로젝트 자료들이었어요.
두꺼운 파일 더미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볼 때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하루 200만 톤, 송수관 1874km, 75톤짜리 콘크리트 관이 24만 6천 개. 숫자만 봐도 말이 안 됐어요. 제가 25년간 아프리카에서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를 합쳐도 이 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됐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기술 사양서였습니다. 콘크리트 관의 직경이 4m, 길이가 7.5m. 각각의 무게가 75톤이에요. 이런 거대한 관을 사막 지하 50m에 정확히 매설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건 1980년대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스펙이었을 텐데. 혼자 중얼거리며 계속 자료를 뒤적였어요. 품질 검사 기준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콘크리트 관에 120% 압력 시험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보통 100% 압력 시험도 까다로운데 120%라니. 이건 자발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기준을 설정한 거였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답은 입찰 과정을 담은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1982년 5월 리비아 대수로 프로젝트 1단계 국제 입찰이 공고됐습니다. 21개국 72개 업체가 참여한 초대형 경쟁이었죠. 참여 업체 명단을 보니까 정말 쟁쟁했어요. 프랑스의 부이그, 독일의 호크티프, 이탈리아의 인프레길로, 일본의 가지마 건설. 모두 세계적인 건설사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8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동아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한양, 삼한, 한진중공업까지. 현대와 삼성도 있었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당시 현대나 삼성이 더 규모가 컸다는 점이에요. 동아건설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였죠. 입찰 과정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치열했어요. 1차 서류 심사에서 72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아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3곳이 통과했죠. 2차 기술 심사가 더 까다로웠어요. 각 업체별로 기술진을 리비아에 파견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상세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났어요. 동아건설은 단순히 관을 묻는 게 아니라 관 제조부터 운송, 매설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어요. 계열사인 동아콘크리트에서 관을 만들고 대한통운에서 운송하고 동아건설에서 매설하는 일괄 시스템이었죠. 이건 다른 업체들이 흉내낼 수 없는 강점이었구나. 리비아 측 평가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동아그룹은 마치 대수로 공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업 같다. 옷감부터 단추까지 다 있고 재단까지 하는 양복점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리비아 대수로청 대표단이 1982년 5월 한국을 방문해서 동아그룹 3개 계열사를 시찰한 뒤 남긴 평가였어요. 최종 입찰에서 동아건설이 제시한 금액은 39억 달러였습니다. 다른 업체들보다 오히려 비싼 가격이었죠. 그런데도 선정된 이유가 뭘까요? 답은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동아건설은 입찰서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콘크리트 관에 120% 압력 시험을 실시하겠다. 24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독일 기술진과 합작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장하겠다. 다른 업체들이 100% 압력 시험을 제시했는데 동아건설만 120%를 약속한 거죠. 비용이 더 들어도 품질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였어요. 1983년 11월 6일 마침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단계 수주업체 대한민국 동아건설. 72개 업체 중에서 한국의 동아건설이 선정된 순간이었어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아건설 직원의 회고록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 있더군요. 발표가 끝나자 리비아 측 관계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동아가 최고다. 인도는 물론이고 다른 회사는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대단한 건 시공 과정이었습니다. 1984년 착공 후 동아건설은 정말 약속대로 120% 압력 시험을 실시했어요. 24만 6천 개의 콘크리트 관 하나하나의 말이에요. 품질 관리 기록을 보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량품 발생률 0.003%.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당시 세계 평균이 0.5% 정도였는데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불량률을 기록한 거죠. 더 놀라운 건 공사 속도였어요. 원래 계획은 10년이었는데 동아건설은 7년 만에 1단계를 완공했습니다.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끝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비밀은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근성에 있었어요. 현장 관리자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일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 5도. 모래바람이 불면 앞이 안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싶어서 말이에요. 야근은 기본이었고 품질 검사는 3번씩 했어요. 리비아 측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까다롭게 말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991년 1단계 완공식에서 카다피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사막의 기적을 만들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집념의 승리다. 자료를 다 읽고 나니까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집념이었구나. 수치만 보면 정말 공상과학 소설 같아요. 그런데 실화라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죠. 그 순간부터 저는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아건설 출신 기술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수철 전 현장 소장이었어요. 현지 통역사와 함께 드디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박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박수철 소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네, 리비아 대수로 프로젝트를 연구하러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더군요.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박수철 소장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하루 이틀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7년간의 모든 순간이 드라마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이 사막에서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박수철 전 현장 소장과의 만남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박 소장님은 노트북을 펼치더니 30년 전 촬영한 영상 파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이걸 보시면 왜 우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지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8월 28일, 리비아 사리르 지역에서 촬영된 1단계 사전 통수식 영상이었어요. 화면에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죠. 저기서 처음으로 물이 나온 순간입니다. 박 소장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갑자기 콘크리트 관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는 물줄기였는데 점점 굵어지더니 마침내 거대한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구석에서 한 리비아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옷도 벗지 않은 채로 물줄기 속으로 뛰어들었죠. 이어서 또 다른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물이야. 물이 나왔어. 아이들의 외침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여자들도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쏟아냈죠. 아버지, 정말 물이 나왔어요. 사막에서 물이. 한 젊은이가 노인의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물가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기도였을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사람들에게 물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겠죠? 박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이 나오자 순식간에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죠. 한 할머니는 물동이를 들고 와서 정성스럽게 물을 받았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할머니, 이 물은 어디서 온 건가요? 누군가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란다. 저 멀리 땅속에서 끌어온 거야. 할머니의 대답이 화면을 통해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아저씨들이 우리에게 물을 가져다 준 거구나. 아이들의 순수한 외침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박 소장님이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교수님,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단순히 관을 묻은 게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희망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였습니다. 박 소장님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영상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면이었어요. 카다피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통수식 장면이었습니다. 1991년 8월 28일, 대수로 1단계 완공을 기념하는 국가적 행사였죠. 카다피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리비아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해낸 한국의 동아 건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그 순간 관중석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화면 한쪽에 동아 건설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죠. 박 소장님도 그 안에 계셨어요. 젊은 모습의 박 소장님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에요. 현재의 박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영상 속에서 카다피 대통령이 계속 연설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막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집념의 승리입니다. 관중들의 환호가 더욱 커졌어요. 동아 건설, 동아 건설, 동아 건설. 리비아 사람들이 한국 회사 이름을 외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박 소장님이 다른 영상을 틀어주었어요. 이번에는 벵가지 지역 통수식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이 나오자 주민들이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물을 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알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내려주셨어요. 그녀가 두 손을 모으며 기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옆에 있던 남자가 맞장구 쳤어요. 한국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물 한 방울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들은 물을 본 게 아니라 희망을 본 거였습니다. 박 소장님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1단계 완공 후 3개월 뒤 촬영된 장면이었어요. 놀랍게도 사막 곳곳에 녹색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물이 공급되자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한 농부가 밭에서 야채를 수확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한국 사람들 덕분입니다. 농부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굶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영상이 끝나자 박 소장님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는지 말이에요. 네,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바꾼 거였어요. 박 소장님이 잠깐 침묵했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드라마는 2단계부터였거든요. 2단계요? 네, 2단계 수주 과정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전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건 다음에 만났을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길어졌네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이 리비아 사람들에게 준 감동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영상 속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사막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이 사람들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물을 본 게 아니라 희망을 본 거였어요. 그 장면에서 저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박수철 소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사무실에서였어요. 교수님, 어제 약속했던 2단계 이야기를 해드리죠. 박 소장님이 또 다른 자료들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2단계 수주 과정은 정말 숨막히는 드라마였어요. 1985년부터 시작된 2단계 수주전은 1단계와는 차원이 다른 경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리비아 서부 지역의 자바라소나 취수장에서 수도 트리폴리까지 1730km를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1단계가 동남부 지역이었다면 2단계는 리비아의 심장부인 서부를 개발하는 핵심 공사였죠. 규모도 더 컸고 참여 업체들의 수준도 훨씬 높았어요. 이번에는 어떤 업체들이 참여했나요? 프랑스, 인도, 소련까지 참여했어요. 특히 인도는 정말 강력한 경쟁자였죠. 박 소장님이 당시 입찰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참여국만 해도 프랑스, 인도, 소련, 그리고 한국까지 4개국이었어요. 1단계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죠. 각 나라별로 어떤 전략을 내세웠나요? 프랑스는 기술력을, 소련은 가격 경쟁력을, 인도는 특별한 무언가를 내세웠어요. 특별한 무언가요? 박 소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핵기술이었어요. 핵기술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인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에게는 핵기술이 있다고 로비를 했어요. 카다피 정권으로서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핵기술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였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쟁했나요? 우리는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신뢰를 어필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이 불리했어요. 박 소장님이 당시 입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아건설이 제시한 금액은 53억 1천만 달러였어요. 1단계의 39억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인도는 얼마를 제시했나요? 36억 달러였어요. 한국보다 17억 달러나 저렴했죠. 17억 달러 차이라니 정말 큰 격차였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핵기술까지 덤으로 제공하겠다고 한 거니까요. 카다피 정권으로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인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1987년 4월 국제경쟁 입찰에서도 인도가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박 소장님이 당시 신문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아건설, 2단계 수주 어려울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언론에서도 인도 승리를 점치고 있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핵기술까지 제공한다니 당연한 예측이었죠. 그럼 어떻게 역전된 건가요? 박 소장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1단계 성과 때문이었어요. 1989년 여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단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예비 통수식을 진행하게 된 거죠. 예비 통수식이 대성공을 거뒀어요. 리비아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확인한 결과 품질이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당시 리비아 대수로청 수석위원 시알라가 동아건설 직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동아가 최고다. 인도는 물론이고 다른 회사는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 최원석 회장에게 보고되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다피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이요? 국제경쟁 입찰을 중단하고 수의계약으로 바꾼 거예요. 1989년 8월 15일 리비아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1987년 4월 6일 실시한 대수로 2차 공사 국제 입찰을 무효로 한다. 국제경쟁 입찰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8월 31일 동아건설과 2단계 공사 가조인을 체결했어요. 가조인이요? 네, 정식 계약 전에 하는 예비 계약이에요. 53억 1천만 달러 규모였죠.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발칵 뒤집혔죠. 특히 인도는 강력히 항의했어요. 인도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정식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핵기술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입찰을 취소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프랑스와 소련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카다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뢰 때문이었어요. 1단계에서 보여준 동아 건설의 성과가 그만큼 인상적이었던 거죠. 박 소장님이 당시 카다피 대통령의 발언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 동아 건설은 1단계에서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들이라면 2단계도 믿을 수 있다. 정말 감동적인 신뢰였습니다. 1990년 2월 4일 드디어 정식 계약을 체결했어요. 53억 1천만 달러 규모의 2단계 공사가 공식적으로 동아건설에게 맡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전 세계가 우리를 인정한 느낌이었거든요. 계약식 당일 리비아 트리폴리에는 한국 국기가 휘날렸습니다. 카다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조인식이 진행됐죠. 이제 한국은 진정한 건설 강국임을 증명했다. 당시 동아 건설 최원석 회장의 소감이었어요. 교수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인가요? 당시 한국 전체 1년 예산이 약 40조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낸 계약이 1, 2단계 합쳐서 약 10조 원이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네요. 게다가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사건이었죠. 박 소장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프랑스, 인도,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특히 핵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인도를 제치고 이겼다는 게 중요해요. 기술력으로만 순수하게 이긴 거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네요. 네, 이때부터 한국이 세계 건설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 후 2단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1단계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졌죠. 품질은 1단계보다 더 좋았어요. 불량률이 0.001%까지 떨어졌거든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1996년 8월 31일 2단계 공사가 완공됐어요. 5년 만에 또 하나의 기적을 완성한 거였습니다. 완공식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리비아 전 국민이 축제 분위기였죠. 박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지 말이에요. 네,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는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수출한 게 아니라 희망을 전한 거였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국인의 정신력과 집념 덕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수철 소장님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저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완공과 그 이후의 일들입니다. 박 소장님이 두꺼운 앨범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2006년 최종 완공식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2006년 9월 1일, 드디어 리비아 대수로 2단계가 완전히 완공됐습니다. 사진 속에는 거대한 완공 기념비가 보였습니다. 높이 50m의 거대한 탑이었죠. 그 옆면에는 한국어와 아랍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인공강 프로젝트, 대한민국, 동아건설이 건설함. 이 기념비는 지금도 리비아 사막 한가운데 서 있어요. 박 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완공식 당일 장면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카다피 대통령을 비롯해 리비아 정부 고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한국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이 특별히 파견됐죠. 이날 카다피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셨나요? 한국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나라다. 이들이 해낸 일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협이다. 카다피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수만 명의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외쳤죠.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리비아 전 국민이 한국을 찬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진짜 역사적인 순간은 2년 후였어요. 2년 후요? 네, 2008년 기네스북 등재였습니다. 박 소장님이 기네스북 공식 인증서 4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어로 빼곡히 적힌 내용이었는데 한국어 번역본도 함께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관계 네트워크, 리비아 대수로 프로젝트.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된 순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공수로로 인정받은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박 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토목공사입니다. 만리장성보다도 큰 규모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총 길이 4,000km 이상의 송수관이 사막 지하에 묻혀 있었으니까요. 이 기록은 아마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울 겁니다. 박 소장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네스북 등재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일면 톱기사로 다뤘죠. 한국 건설기술, 세계 최고 인정받다. 동아건설, 인류 역사상 최대 토목공사 완성. 사막의 기적을 만든 한국인들.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나요?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도 참여했지만 결국 수주한 건 동아건설이었어요. 박 소장님이 당시 경쟁 구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이미 중동에서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베일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있었죠. 규모나 기술력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비아보다 먼저 알제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험이 있었어요. 삼성물산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금력이 풍부했습니다. 삼성그룹의 막강한 뒷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동아건설이 선택됐을까요? 집념 때문이었어요. 박 소장님의 대답이 간단명료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했지만 동아건설은 리비아 하나에만 올인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동아건설은 리비아 프로젝트를 위해 회사 전체 역량을 집중했어요. 최원석 회장이 직접 리비아에 상주하며 프로젝트를 총지휘했죠.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리비아 프로젝트 성공으로 동아건설은 세계적인 건설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어요. 박 소장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동아건설이 파산했어요. 파산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유동성 위기에 몰렸고 2001년에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토목공사를 성공시킨 회사가 파산하다니. 그럼 진행 중이던 공사는 어떻게 됐나요? 대한통운 자회사인 ANC가 이어받았어요. 하지만 박 소장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리비아 내전이 시작됐어요. 2011년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모든 계획이 중단됐습니다.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진 거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1. 2단계는 완공되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행 예정이었던 3, 4, 5단계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1, 2단계만으로도 리비아 국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었어요. 물 공급이 안정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10배 이상 늘었어요. 박 소장님이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수로 공사 이전 리비아의 경작 가능 면적은 전체 국토의 1.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 2단계 완공 후에는 한반도 면적의 6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트리폴리와 벵가지 지역 주민들은 이제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가장 자랑스러운 건 따로 있어요. 무엇인가요? 2019년에 무장단체가 대수로 시설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냈어요. 주민들이요? 네, 이건 우리의 생명줄이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리비아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교수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박 소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수로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미래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사막에 물을 대준 게 아니라 꿈을 심어준 거였죠.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시죠? 한국의 물 기술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박 소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다른 분을 만나시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는 호텔로 돌아가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30년 전에 해낸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세계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를 완성하고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됐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리비아 사람들이 감사해하고 있다는 것.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한국수자원공사 국제사업단의 김현수 팀장을 만났습니다. 박 소장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리비아 프로젝트 연구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김 팀장님은 젊고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네, 30년 전 리비아 대수로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연구 주제네요. 그런데 교수님, 혹시 한국의 현재 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김 팀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자료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국은 지금도 전 세계 사막에 물을 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자료는 UAE 프로젝트였습니다. 2019년부터 진행 중인 아부다비 물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정수 시설이 들어서 있었어요. 하루 처리 용량이 150만 톤입니다. 바닷물을 정수해서 담수로 만드는 시설이죠. 150만 톤이면 3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리비아 때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역삼투압 기술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친환경 시스템입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30년 전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렸다면 지금은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기술까지 개발한 거였죠. UAE 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아주 만족해하고 있어요. 2025년까지 3단계 확장 공사를 추가로 요청했거든요. 두 번째 자료는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였습니다. 네옴 신도시 담수화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네옴은 사우디가 홍해 연안에 건설 중인 미래도시였습니다. 계획 인구만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여기도 한국 기술로 물을 공급하는 건가요? 네, 한국수자원공사와 두산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수주했어요. 사진 속에는 홍해 바다 위에 설치된 거대한 담수화 시설이 보였습니다. 하루 생산 용량이 200만 톤입니다. 중동 지역 최대 규모예요. 200만 톤이면 리비아 대수로와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세계 최첨단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담수화 과정에서 나오는 압력을 재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50% 높였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건 아프리카 프로젝트들입니다. 아프리카요? 네, 현재 7개국에서 진행 중이에요. 김 팀장님이 아프리카 지도를 펼쳐놓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가나, 세네갈, 케냐 모두 한국 물 기술을 도입했어요. 정말 대단한 규모였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2020년부터 신수도 신행정수도에 한국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K-워터가 설계하고 시공한 통합 물 관리 시스템이었죠. 신행정수도는 카이로 동쪽에 건설 중인 새로운 수도예요. 계획 인구가 650만 명입니다. 650만 명이면 리비아 전체 인구와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IoT 센서와 AI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물 공급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술이었습니다. 효과는 어떤가요? 물 손실률을 15%에서 3%로 줄였어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도 30% 절약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집트 정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은 우리의 물 선생님이다. 30년 전 리비아에서 기적을 만든 그 기술이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꽃피고 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이었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국내 기술 발전 현황이었습니다. 한국 국내 물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김 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아십니까?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루 4만 5천 톤을 생산하는 시설인데 에너지 효율이 세계 1위예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상수도 시스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 2,500만 명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었죠. 특히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은 세계 최초입니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요? 네, 물 공급망을 지능화한 시스템이에요. AI가 실시간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량을 조절하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래 계획들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더 큰 프로젝트들이 시작돼요. 김 팀장님이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호주 내륙 담수화 프로젝트, 칠레 아타카마 사막 물 공급 프로젝트, 인도 라자스탄 주 지하수 개발 프로젝트. 모두 대형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특히 호주 프로젝트는 리비아 대수로와 비슷한 규모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호주 내륙 사막 지역에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2,000km 송수관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30년 전 리비아에서 했던 일을 이제 호주에서도 하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진심으로 감탄하자 김 팀장님이 웃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아시겠죠? 무엇을 말씀이시죠? 리비아 대수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30년 전 한국이 사막에서 보여준 기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한국은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라 희망을 전한 겁니다. 김 팀장님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김 팀장님이 최신 자료를 꺼내놓았습니다. 2024년 세계 물기술 시장 점유율 순위입니다. 1위는 미국, 2위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위가 한국이 3위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30년 전에는 순위권에도 없었는데 이제 세계 3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리비아에서 시작된 도전 정신 때문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겠다는 한국인의 의지 말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기술은 사막을 적셨고 지금은 미래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리비아 사막에서 시작된 한국의 꿈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꽃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나라 말이에요. 독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유엔 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 사막의 바다를 만든 기적의 기술. 제목부터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어요. 이 보고서가 전 세계에 미칠 파급력을 생각하니 손이 떨렸죠.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와 증언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데이터 하나하나가 모두 검증 가능한 사실들이었거든요. 송수관 총 연장 1874km, 하루 공급량 200만 톤, 콘크리트 관 24만 6천 개. 숫자만 나열해도 경이로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였어요. 박수철 소장님의 증언을 다시 읽어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을 묻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였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서에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2025년 4월 15일 오전 10시 드디어 유엔 사무총장실에서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47개국 물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어요. 바이스 교수, 정말 확실한 건가요?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네, 모든 데이터를 3차례 검증했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1982년 국제입찰에서 한국동아건설이 72개 업체를 제치고 선정됐어요. 1984년 착공 후 7년 만에 1단계를 완공했죠. 품질 불량률 0.003%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하나 발표할 때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특히 2단계 수주 과정을 설명할 때는 회의실이 술렁거렸죠. 인도가 핵기술 제공까지 약속했지만 카다피 대통령은 한국을 선택했어요. 신뢰 때문이었죠.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바이스 교수,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1980년대 한국의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죠. 하지만 모든 증거가 일치해요. 기네스북 공식 등재 기록까지 있거든요. 제가 기네스북 인증서 4본을 보여주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물 기술 수준은 어떤가요? 현재 세계 3위죠.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대답을 듣자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일본 대표의 표정이 특히 복잡해 보였어요. 바이스 교수님, 그럼 현재 물 위기 상황에서 한국 기술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30년 전에도 해냈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일어났습니다. 바이스 교수, 한국에 한 번 더 가봐야겠어요. 이번엔 공식 사절단으로 말이에요. 사무총장의 제안이었죠. 2주 후, 저는 유엔 물 위기 대책 특별 사절단의 일원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12개국 대표들과 함께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맞이했죠. 바이스 교수님,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직접 인사를 건넸어요. 교수님 덕분에 한국의 숨겨진 역사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죠. 서울에서 열린 국제 물기술 세미나에는 전 세계에서 3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한국 기업들이 각자의 기술력을 발표했어요.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의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은 참석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AI가 실시간으로 물 공급량을 조절한다고요? 독일 대표가 놀라며 질문했어요. 네, 물 손실률을 3%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한국 기술진의 대답에 박수가 터져 나왔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각국 대표들과 함께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바이스 교수,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 인정하죠. 무엇을 인정하신다고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30년 전에도 지금도요. 일본 대표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네요. 한국의 물 기술 말이에요. 이탈리아 대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부러워요.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박수철 소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소장님,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죠.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박 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줄이야. 소장님들이 만든 게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어요. 인류의 미래를 바꾼 일이었죠.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고마워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알려주셔서 말이에요. 저야말로 고맙죠. 이런 위대한 이야기를 알게 해주셔서요. 그날 밤 저는 독일 뮌헨에 있는 제 연구실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동료들에게 알립니다. 저는 25년간 물 전문가로 일해왔지만 이번만큼 감동받은 적은 없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죠.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인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의 의지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독일로 떠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2025년 여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정기 물 위기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예년과 달랐어요. 제가 제출한 보고서가 각국 대표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연단에 올라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은 인류 물 위기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총회장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물 부족 위험 지역이었죠. 아프리카 북부, 중동, 호주 내륙, 남미 북부. 지구 육지 면적의 30% 이상이 붉은색이었어요. 현재 전 세계 2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그 순간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리비아 사막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30년 전 한 나라가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죠. 흑백 사진으로 시작된 영상이 컬러로 바뀌면서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장면이 재생됐어요. 총회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죠. 영상 속에서 리비아 아이들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장면도 나왔죠. 이것이 바로 리비아 대수로 프로젝트입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송수관 총 길이 1874km, 하루 공급량 200만 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막 식수 공급 시스템이죠. 스크린에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콘크리트관 24만 6천 개, 품질 불량률 0.003%, 2008년 기네스북 공식 등재.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 순간 한국 대표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이어서 전체 총회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박수가 잦아들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죠. 스크린에 최신 영상들이 나타났어요. UAE의 담수화 시설,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모두 한국 기술로 건설된 시설들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물기술 시장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12개국에서 한국의 물기술 도입을 요청했죠. 숫자가 나올 때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한국 대표단장이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려요. 한국 대표단장의 영어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30년 전 우리가 리비아 사막에서 시작한 작은 도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졌죠. 우리는 기술을 수출한 것이 아니에요. 희망을 나눈 거죠. 총회장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한국은 앞으로도 전 세계 물 위기 해결에 적극 참여하겠어요.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겠죠. 한국 대표단장의 연설이 끝나자 각국에서 발언 요청이 쏟아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네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한국인의 역량을 직접 확인했죠. UAE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부다비 담수화 시설은 한국 기술의 걸작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희망해요. 이집트 대표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신행정수도 물 공급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우리의 물 선생님이죠. 아프리카 연합 대표도 발언했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해요. 심지어 호주 대표도 나섰어요. 호주 내륙 사막화 방지를 위해 한국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12개국 대표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밝혔죠. 마지막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총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한국이 30년 전 사막에서 시작한 기적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죠. 스크린에 한국의 물 기술이 적용될 예정인 전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붉은색이었던 지역들이 하나씩 파란색으로 바뀌어가는 애니메이션이었죠. 이것이 바로 희망의 지도예요.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한국 모델이 전 세계 사막을 푸른 바다로 바꿔놓을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CNN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바이스 교수님, 한국의 물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25년간 물 전문가로 일했지만 이런 기술력은 처음 봤어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보유국이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죠. BBC 기자가 이어서 질문했어요. 30년 전과 지금의 한국 기술 차이는 무엇인가요? 30년 전에는 땅을 파서 물을 끌어왔다면 지금은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요. 30년 전에는 사막에 물을 댔다면 지금은 미래의 희망을 대죠. 제 대답에 기자들이 감탄했어요. NHK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앞으로 한국 물 기술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 이제 물 기술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거예요. 한국 대표단장이 대답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올 거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6개월 전 리비아 프로젝트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이 다시 떠올랐어요. 정말 한국이 해낸 일일까? 그때의 의심스러운 마음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이에요.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저는 독일인이에요. 공학도로서 객관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깨달았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30년 전 사막에 물을 댔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준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희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에요. 인간 정신의 승리죠. 저 멀리 어딘가에서 한국의 물 기술이 또 다른 사막을 적시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리비아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전 세계의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였죠. 그리고 그 의지가 지금도 전 세계 사막에서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흐르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였죠. 한국은 경제 강국을 넘어서 인류의 희망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막에서 그 희망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죠. 우리가 잊고 있던 위대한 이야기, 하지만 세상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유엔이 공식 인정하고 전 세계가 찬양하는 그 기술의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막을 바다로 바꾼 한국인의 놀라운 도전 정신과 기술력, 그리고 지금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